안녕하세요. 역사 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프로이센이 북독일 통일을 이루는 부분까지 알아봤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독일 연방을 이루고 있다가 관세 동맹으로 힘을 키운 프로이센이 비스마르크를 앞세워 보호전쟁에서 오스트리아를 꺾고 오스트리아를 뺀 북독일 통일을 이룹니다. 그리고 프로이센은 프랑스를 불러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아니, 독일 통일을 한다면서 왜 프랑스? 프랑스도 게르만 민족이야? 삐 프랑스는 게르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프랑스냐? 오늘의 주제 독일 통일 제국의 탄생 2편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북쪽 지역은 하나가 됐지만 이쪽 남쪽의 제국들은 프로이센이나 오스트리아만큼 오랜 전통과 자존심을 자랑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북독일 연방에 가입을 안 합니다. 이때 비스마르크가 생각해낸 카드가 프랑스와의 전쟁입니다. 독일 사람들의 민족주의를 자극해서 하나로 뭉치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사이 되게 안 좋은 남매가 있어요. 집에선 서로 왼수처럼 싸워서 맨날 엄마한테 혼나요. 근데 어느 날 동생이 놀이터에서 누군가에게 맞고 있어요. 그럼 어디선가 오빠가 바람처럼 달려와 팍! 동생을 구해줍니다. 물론 집에 가서는 동생이 싸우면 말려야지, 같이 싸웠다고 둘 다 엄마한테 혼나지만요. 비스마르크는 바로 이걸 노린 겁니다. 프랑스랑 북독일 연방이 싸우게 되면 남독일 제국들도 감히 누굴 건드려 하면서 다시 한번 프로이센으로 똘똘 뭉치게 될 거라 생각한 겁니다. 잠깐만. 근데 프랑스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야? 프랑스 하면 나폴레옹 아니야? 그 양반 유럽을 휩쓰려고 러시아까지 먹내만 했었잖아. 괜히 붙었다가 프랑스한테 발리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프랑스는 나폴레옹의 나라입니다. 정확히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1세의 나라였습니다. 과거형이라는 거죠. 당시 프랑스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는 나폴레옹 1세의 실각 이후 근 40년 동안 3명의 왕과 1명의 대통령이 프랑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중 2명은 시민혁명으로 폐위되었고 대통령에 당선된 나폴레옹 3세도 임기 막바지에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켜 다시 황제가 됩니다. 시민들이 뽑아준 대통령이 이를 뒤엎고 황제가 된 꼴이니 당시 프랑스 정치 상황은 안 봐도 뻔한 완전 혼돈 상태였을 겁니다. 한마디로 예전의 프랑스, 우리가 알고 있던 말탄 나폴레옹의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국내 상황이 이렇게 별로인 이 와중에 프랑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스페인에서 혁명이 일어나 스페인 왕이 쫓겨났고 스페인 국민들이 다음 왕으로 점찍은 사람이 바로 프로이센의 대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프랑스의 심기를 건드리냐 하면 자, 지도를 보시면 스페인 국왕 자리를 프로이센 대공이 받는다면 프랑스는 샌드위치처럼 프로이센이 포위하는 구도가 되는 겁니다. 프랑스가 당연히 심기불편하죠.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프로이센의 비렐렘 1세는 프리드리히 비렐렘 4세처럼 왕의 권위는 신이 내린 것이다 라면서 스페인 왕위 문제에서 손을 떼겠다고 합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좋아! 아주 좋아! 를 외칠 상황이었지만 나폴레옹 3세는 보호전쟁 때의 악몽이 생각납니다. 보호전쟁 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보호전쟁, 그러니까 프로이센 오스트리아가 한판 붙을 때 프로이센이 프랑스에게 중립을 요구합니다. 괜히 프랑스가 오스트리아를 지지해서 협공작전으로 나오면 골치 아프니까 프로이센이 니들은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프랑스에게 당근을 던집니다. 만약 프로이센이 승리하면 룩셈부르크를 프랑스에게 준다는 거죠. 낼름 이 당근을 받아먹은 프랑스는 보호전쟁이 끝나고 룩셈부르크를 받을 기쁨에 들떠 있었는데 프로이센이 갑자기 영국과 네덜란드가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며 없었던 일로 해 이랬던 겁니다. 이때 악몽이 아직 가시지 않은 나폴레옹 3세는 프로이센이 스페인 왕위에서 손을 뗀다는 말을 순순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확실한 증거를 남겨놔야겠다는 생각에
프로이센 주재 프랑스 대사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프로이센 국왕을 만나 스페인 왕위에서 손을 뗀다는 각서랑 친필 사인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국왕의 명을 받은 프랑스 대사는 마침 마트 엠스라는 온천 휴양 도시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프로이센의 비렐름 1세를 찾아가서 스페인 왕위에서 손 뗀다는 각서에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각서를 본 비렐름 1세는 우리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뗐다며 대사를 정중히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비스마르크에게 전보를 보내죠. 띠리띠띠띠리띠띠 이러 해서 저러 했다. 그런데 이 전보를 받은 비스마르크가 무릎을 탁 칩니다. 유레카! 안 그래도 프랑스랑 한판 붙어야겠는데 그렇다고 아무 명분도 없이 전쟁을 할 수도 없고 때를 기다리던 비스마르크가 드디어 작전을 시작합니다. 자존심 강한 프랑스인들을 흔들어보자. 비렐름 1세가 프랑스 대사를 만나주지도 않고 문전박대를 해 돌려보냈다는 가짜 뉴스를 각국 언론을 통해 내보냅니다. 바로 엠스 전보 사건. 자기들 나라 대사가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기사를 본 프랑스 국민들의 분노는 들끓기 시작했고 프로이센과 전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됩니다. 국민 여론에 떠밀린 나폴레옹 3세는 1870년 어쩔 수 없이 프로이센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프로이센 대 프랑스의 전쟁, 보불전쟁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던 비스마르크는 기다렸다는 듯 반격에 나섭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북독일 연방에 참여하지 않았던 남독일의 제국들도 프로이센을 놓아 전쟁에 뛰어듭니다. 됐어! 그래! 대승을 거둔 프로이센은 스당 전투에서 직접 군을 지휘하며 대항한 나폴레옹 3세를 포로 잡고 결국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럼 이걸로 전쟁이 끝났느냐? 아닙니다. 황제가 포로가 되고 항복을 했지만 프랑스의 시민들은 끝까지 저항하며 버텼습니다. 특히 수도 파리의 시민들의 저항이 격렬했습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보급입니다. 프로이센은 파리를 포위하고 보급품, 식료품과 물자를 차단시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자 파리의 저항군은 동물원의 코끼리, 캥거루까지 잡아먹으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현실. 이렇게 4달 동안 치열하게 버텼지만 결국 프로이센에게 백기를 들고 휴전협정을 합니다. 여기에 남독일의 모든 제국들도 프로이센의 비렐름 1세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드디어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스마르크의 큰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이죠. 1871년 마침내 독일 제국 선포식이 열립니다. 장소는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 한때 프랑스 절대 왕정의 상징이었던 곳에서 프로이센의 왕 비렐름 1세는 통일된 독일의 첫 황제로 독일 제국의 성립을 선포합니다. 비스마르크가 마지막으로 선물한 프랑스의 치욕의 흑역사입니다. 이상 역사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